자, 그렇다면 일단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그쪽 상황 들어봤고,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와 동일 기종인 이 보잉 737 기장 출신이십니다. 자, 고승희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고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토부에서 오늘 이 보잉 737 800 기종을 대상으로 전수 특별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에 총 101대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교수님께서도 운항해 보셨던 비행기도 그 101대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대체 이 보잉 737 좁게는 800 이 어떤 비행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보잉 737-800 항공기는 잘 설계되고 잘 만들어진 항공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가장 많이 팔리고 현재 항공사들이 운영을 할 때 가장 잘 많이 선택하고 있는 그런 기종으로 보잉 737의 700, 800, 900 정도의 지금 시리즈들이 가장 잘 현재 운항을 하고 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네. 이 해당 사고가 네. 난 이 해당 기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뭐 항공사마다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공교롭게도 참사 하루 만인 오늘 오전에 또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또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참사 하루 전에는 노르웨이에서 동일 기종이 비상 착륙을 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고 말이죠. 예. 자, 이렇다면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진짜 이 기종의 어떤 이 비행기 자체 결함이 있는 것인가 이런 우려도 든단 말이죠. 일단은 그 기종을 운영해본 기장 입장에서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고 있고 너무 공교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개발되는 기종도 아니고 현재 그 다음 버전인 737 맥스가 개발이 되다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몇 년씩 지금 그 보류가 되고 연기가 되어서 다시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예. 737-800 항공기는 이미 수년 전에 개발이 되고 완료돼서 현재 항공 시장에 널리 보급되어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착륙 특성도 아주 좋은 비행기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공교로운 일이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교수님께서는 공교롭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리한 운항 가능성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의 경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를 운행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일단 뭐 문외한인 제 입장에서는 와 48시간 동안 13차례? 이거 지금 뭐 야, 이거 좀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말이죠. 예. 자, 전직 기장으로서 그리고 또 전문가로서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영업 운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가동률을 계속 높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중정비 이런 하는 동안에는 한 달 정도도 항공기를 그 정비창에 입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가동이 되는 기간에는 최대한으로 작동하고 가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항공사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 관계로 항공 수요가 없을 때 그 운항을 많이 못해서 영업 적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항공사에서도 이제 그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가동을 했을 건데 그것이 그 시간이나 절차적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의 그 턴어라운드 정비 시간이 다 확보가 돼 있고,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대략 1시간 정도의 그 정비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이제 그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24시간씩 가동을 합니다. 음. 새벽 5시 정도에 1시간 정도의 정비 시간을 빼고는 24시간 풀로 가동을 시켜야 그것도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예. 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가동률 높이기 위해서 아마 운항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고기 자체도 문제는 없고 또 이 정도의 운항 일정도 뭐 그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뭐 이 정도를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교수님 네네. 그러면은 사고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영상 교수님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이거 여객기가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채로 기체 배면으로 비상 동체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의 약 3분의 1 지점에 착륙을 했고 정말 공교롭게도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은 채 쭉 미끄러져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정말 교수님께서 저 당시 현장에 계셨다면 저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을까요? 이게 크게는 랜딩 기어가 그 전에 한 번은 내려서 나중에 올렸을까, 처음부터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류가 만나는 시점은 대략 한 2,000피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좀 유추를 하고 있지만, 지금 착륙할 때 보면 플랩도 전혀 내리지 않았는데, 통상 20마일 전부터 플랩을 반 정도는 내리고, 또 접근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대략 15km, 13km 정도 되면은 랜딩 기어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플랩을 100%를 사용해서 양력을 이제 보상을 하면서 안정시켜서 저속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조류 충돌 지점이 고도가 얼마였을까? 그다음에 랜딩 기어를 다운한 상태였을까? 다운하기 전이었을까? 그리고 고라운드를 했다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때 기아를 올렸을까? 그 지점이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그 시간을 좀 확보하고 고도를 확보를 해서 그 매뉴얼 기아 다운도 있었을 것이고, 또 플랩도 또 비상으로 내리는 또 전기 장치가 또 있고,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에는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고라운드를 다시 했는데 그럼 재상승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장이 결심을 바꿨을 것이다. 기장이 결심을 바꿨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어떠한 이유는 나머지 엔진에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조종실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조류 충돌이 일어나면서 오른쪽 엔진이 먼저 지금 영상에 볼 때 그 화염도 보이고 하얀 연기도 보였는데, 그때 파편이 튀면서 기내 쪽에도 배관 문제나 영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장 입장에서는 빨리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훈련 받은 우리 기장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고라운드를 해서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고 완만하게 선회를 해서 다시 그 처음에 내리려고 했던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는 지로네이 제로원, 그쪽으로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평소에 훈련했던 내용인데, 그 고라운드를 해서 일부 추력을 좀 상승을 했는데 중간에 결심을 번복을 하고 1AD 조종사 선배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절차, 항공사에서도 훈련하지 않은 절차, 제작사에서도 공고하지 않은 절차를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절차를 수행했다는 것은 반대로 절박한 사연이 생겼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 절박한 사연이 뭐냐. 그리고 그 전에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던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절박하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초기에 조류 충돌 났을 때 메이데이라는 코를 항공용어를 과감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분명한 데미지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교수님 잠시만요. 저 제주 항공 사고 상황 CG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걸 예. 좀 보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혹시 방송을 보고 지금 통화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방송은 안 봤지만 예, 영상을 제가 이제 기억을 다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일단 예, 보면은 8시 54분에 1차로 네. 활주로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8시 네. 57분에 관제탑에서 조류 활동을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 이 경고라는 것이 어제 발표를 보면 뭐 정말 긴박한 경고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인포메이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의하라는 메시지. 예, 예. 자, 네. 그런데 갑자기 8시 57분에서부터 2분 뒤에 메이데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 정말 긴박한 메이데이 신호를 딱, 예. 보냈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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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그러면은 54분부터 59분 사이에 예. 뭔가가 이제 일단 터졌던 거겠죠. 네, 네. 매우 중대한 사건이 생겼고 중대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항공 용어인 메이데이라는 용어를 강력하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받았고 예. 그래서 관제사도 함부로 그때는 관제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될까 하여.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하고 조종사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인가해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에나 내릴 수 있다라고 다 정보를 줬겠죠. 예. 왜 바람이 많이 불지도 않았고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승객도 거의 180명이 넘어서 만석이고 착륙 중량도 많았기 때문에 그 추력을 충분히 자기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나머지 엔진이 파워를 넣었는데 꿀렁거리거나 오르는쾅 소리가 났거나 그 일부 문제가 있어서 서지 현상이 발생했거나 해서 파워를 다 못 쓰고 아마 파워를 50%나 30% 정도 줄여서 예. 아주 잔여 추력이라도 쓰려고 노력을 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략 뭐 500fpm 이상이 나와야 될 텐데 한 100fpm이나 200fpm 분당 200피트 정도로 상승하는 아주 수평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하다가 그때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한 바퀴를 크게 돌지 못한다. 예. 그리고 빨리 공항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겠다. 어찌됐든 풀밭에 내리더라도 활주로 쪽으로 내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유추가 되고 추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나머지 추력이 얼마나 있었고 나머지 하이드롤릭 그 유압의 잔액이 얼마나 있어서 쓸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엔진이 다 손실됐을 때 나머지 유압을 쓸 수 있어서 조종관이 유압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 조종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작선 30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터에서 해보면은 거의 뭐 5분, 10분 정도 되면 바로 굳어지고 선회를 크게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종사 입장에서는 기장 입장에서는 빨리 선회를 해서 활주로 연장선에 빨리 정비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시간이 급박하게 고도를 유지를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고도 허용을 떨어지면 고도가 강한 걸 허락하면서 속도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황과 판단과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 기하다운 절차를 못했을 수도 있다. 경황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엔진 두 개의 문제 있어도 빨리 그 항공기 후미에 있는 보조 엔진 APU를 빨리 작동을 해서 전기를 쓰면 그 전기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스위치를 30초 동안 닫고 있으면 플랩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착륙하는 화면 보니까 플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활주로에 잘 정대했고 중앙 축선을 잘 맞춰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까지는 양호했으나 최선을 다했으나 그 이후에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 가끔씩 이제 그러한 경우에 활주로의 끝단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전에 추락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안전하게 착륙지대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속도가 좀 많았고 고도가 살짝 높았는데 마지막에 그 착륙 절차를 보니까 좀 강제로 끌어내리는 조작도 좀 보였고 그다음에 접지 직전에도 거의 500피트 이상 쭉 끌고 가는 게 있어. 나머지 이제 당연히 에어브레이크를 쓰려고 기술을 들고 있었겠지만 착륙 후에도 에어브레이크를 쓴다고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그 볼덩이 바퀴가 없기 때문에
쭉 활주로에 미끄러지면서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활주로 끝까지 갔을 것이고, 조종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장이 동체 착륙을 했더라도 평소에는 우리가 한 1,500m면 내리는데 그 많다 해도 2,500m에서 3,000m면 내린다.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일이 발생해서 활주로 끝단에 세우지 못해도 네. 활주로 끝을 침범한다 해도 예예. 일부만 파손이 될 것이고, 당연히 그 생명이나 대형 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하. 그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각오를 했겠죠. 예. 조종사 입장은 그 정도 각오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종 간에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동안에 승객들은 동체 착륙을 봐가지고 항공기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예예. 풀밭으로 빠지거나 런웨이 끝에 가서 다 걸쳐서 세웠고, 또 승객들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비상탈출을 하고 예. 그냥 다치는 정도였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에 정지하는 순간에 정지를 못하고 정지 속도를 가진 상태에서 가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벽에 콘크리트 벽에 가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대파가 이루어지면서 그 파손이 일어나고 또 화염도 있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기장이 승객 탈출 명령을 내리지도 못했고 승무원들도 객실 승무원도 그런 절차를 수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 중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9시에 복행을 하려고 다시 활주로를 벗어나서 떴는데 단 예. 1분 만에 반대 방향 활주로로 재진입을 했단 말이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복행을 예. 하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고도를 갖춰서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뭐 내려왔을 텐데 단 네네. 1분 만에 반대 방향 활주로로 꺾어서 재진입을 했을 정도면 정말 이게 뭔가 네. 중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겼다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중대한 문제 그게 버드 스트라이크일까요? 일단은 중대한 원인은 저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조류 충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엔진에 흡입이 됐고 그 몇 마리가 들어간지는 모르고 얼마나 큰 새인지는 이제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블레이드를 쳤을 거고, 그 블레이드가 나머지 엔진을 그 큰 데미지를 입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허드슨 강에 내렸던 그 뉴욕 케네디 공항의 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큰 새가 엔진 두 개를 동시에 데미지를 입혔기 때문에 그때 기장은 파워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3,000피트 한 1,000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고도를. 그래서 그때 에너지를 확보를 하고 그 고도에서 선회를 했을 때 반대 활주로로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허드슨 강으로 내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생존을 한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러면 우리도 엔진 두 개가 다 데미지를 입어버렸으면 기장은 고라운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추력과 나머지 여합이 아니라 나머지 요합으로 랜딩 기어를 다운했을 것이고, 안 되면은 착륙 시도하면서 매뉴얼 랜딩기라도 계속 시도를 하면서 그대로 착륙을 시도를 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쉽습니다. 그래서 엔진 하나는 분명히 초기에 오른쪽에서 영상에 보면 데미지가 분명했고, 예. 왼쪽 엔진은 희미하게 뭔가 연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 강화 상태에서 파워레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죠. 예. 근데 고라운드를 하는 순간에는 왼쪽 엔진이 꾸르릉 했거나 서지 현상이 있어서 기체 진동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장은 그때 발견을 하고 파워레버를 줄였을 거고, 그래서 상승을 못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고도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절차, 180도 선에서 내리지 말라고 하는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승희 네. 네.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